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가냐면 149페이지 쪽이에요. 하자 조사 방법과 하자 기준이에요. 하자 조사 방법과 하자 기준에 대해서 이거는 뭘 위한 거냐면 하자 조사 방법이라는 거는 이 하자 보수를 요구할 때도 쓰지만 하자 보수를 요구할 때도 쓰지만 만약에 사업 주체가 하자 보수를 안 해줬을 때 보험금을 청구하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일을 두 번 할 수는 없죠. 두 번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둘 중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때는 어떤 식으로 요구해라라는 기준은 없어요. 그냥 하자 보수 해달라고 그러면 돼. 근데 하자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하자 조사를 할 때는 보험금 청구 기준으로 조사를 해놓으면 좋겠죠. 한 번에 일이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동주택에서는 보다 정확히 하자 조사 방법과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교재 149페이지예요. 149페이지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 조사 방법과 기준 해가지고 법 37조에 하자 보수 해야 된다는 내용과 39조에 이게 분쟁조정위원회에 갈 수 있다. 48조에 하자 진단 감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시행령 47조 제일 밑이죠. 하자 조사 방법과 판정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공동주택에서는.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볼 거는 뭐냐면 그 시행령 47조의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보면 하자의 조사 및 보수 방법의 산정, 하자의 판정 기준 및 하자의 발생 부분의 판단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하자 판정 기준. 그래서 그리고 이 하자 판정 기준으로 하자 조사를 해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이렇게 명확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50페이지 보면 집합건물상 하자 조사 방법과 기준은 명확히 안 돼 있어요. 법 어디에도 하자 조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자 판정은 이렇게 해야 된다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써놓은 것처럼 일반적으로 집합건물법에는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하자조사 방법과 기준에 대한 관련된 조항이 없는 상태로 일반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의 내용을 차용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차용해서 판단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공동주택 하자 판정 기준을 가지고 하자를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의 내용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공용 부분은 일반적으로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통해서 하자 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전유 부분은 대개는 하자를 접수받는 방법을 택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 주체한테 하자 보수를 요구하건 또는 보험금을 청구하건 공용 부분은 직접 조사, 전유 부분은 하자 접수 방법을 택해요. 그런데 전유 부분의 하자 접수 방법은 대개 이제 양식을 만들어서 접수를 받죠. 접수를 받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하자 청구를 하는 거예요. 대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공동주택은 좀 더 상세하게 돼 있는데 집합건물법은 상세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다음에 거기 2번이 있어요. 하자 보수 청구, 이제 권리 행사. 이 부분이 좀 법률상으로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한번 읽어볼게요. 하자 보수는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분양자와 시공자한테 청구하는 거다. 집합건물상 하자는 집합건물법 제9조 2의 1항에 의해서 담보 책임 기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집합건물법에. 예? 집합건물법에는 담보 책임 기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함으로 권리 행사 증거가 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 보수를 청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은 예를 들어 2년차 하자다. 그러면 2년 안에 그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은 행사하지 않아도 돼요. 예. 뭐냐 하면 근데 그 권리 행사라는 게 거기에 가로쳐놨어요. 재판상 청구 및 재판외의 청구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집합 건물에 있어서 2년차 하자는 2년 안에 하자 보수 해달라고 공문으로 요구하면 돼요. 그리고 2년 안에 소송을 걸어도 돼요. 그죠? 공동주택은 2년차 하자에 대해서 2년 안에 발생만 하면 돼요. 청구는 그 이후에 해도 돼요. 그게 이제 공동주택하고 집합건물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데 한번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공동주택의 2년차 하자가 2년 안에 발생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어떻게 증명할까요?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증명하는 방법으로 하자 보수를 요구했다는 서류를 가지고 그 안에 발생했다는 게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동주택관리법 강의할 때도 공동주택은 2년차 안에 발생한 하자를 그 이후에 청구해도 되지만 2년 안에 하자 보수 요구해달라고 청구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행동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하자가 2년 안에 발생했다는 게 입증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전한 거죠. 안전한 거죠. 예. 집합건물처럼 행동하면 안전한 거죠. 예. 괜히 2년 안에 발생한 하자라고 나중에 한 5년 후에 청구해도 된다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상대방이 그게 2년 안에 발생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151페이지예요. 150페이지에 하자 보수 및 하자의 종결인데 이것도 그 가번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 보수 및 하자의 종결은 굉장히 상세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 한번 볼까요? 하자 보수 절차가 38조에 나오고 그 밑에 보면 39조에 보면 하자 책임의 종결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사업 주체가 담보 책임 기간이 다가오면 하자 만료 기간이 다가온다라고 공문으로 알려주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옛날에는 안 알려줄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자 만료 기간이 다가오면 사업 주체는 조용히 있는 거예요. 지나가라 이렇게. 근데 바뀐 법에 의하면 만료 기간 언제 만료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자 보수 청구해라 이렇게 알려주게 돼 있어요. 바뀐 법에 의하면. 두 번째로 그걸 통보받으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뭘 해야 될까요? 입주자 대표는 그걸 통보받으면 전혀 부분은 하자가 있으면 청구하세요라고 개별 통지해야 돼요. 그리고 게시판에 공지해야 돼. 공유 부분은 하자 조사해서 청구해야 돼. 그 청구가 되면 사업 주체는 다시 보수해야 돼요. 그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다시 공문으로 통보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하자 종료 확인서예요. 네, 그래서 종료 확인서가 어디 나오냐면 거기에 6번에 나오면 6번. 152페이지에 동그라미 6번에 보면 종료 확인서 작성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종료 확인서를 작성할 상황에 전유 부분에 대한 종료 확인서는 전유 부분 입주자하고 사업 주체가 같이 작성하면 돼요. 공유 부분의 종료 확인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작성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입주자 대표회의가 도장 찍으면 안 돼요. 종료 확인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입주자들한테 개별 공지해야 돼요. 그리고 개별 통지하고 다음에 20일 이상 게시하고 혹시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20% 이상이 반대하면 입주자 대표회장이라 하더라도 의결할 수 없어요. 그런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집합건물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런 내용이 없어서 이 의결이라는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이제 집합건물법 나번이에요. 하자 종결에 대해서는 나번 153페이지 하자 종결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다. 다만 공유 부분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 16조에 보면 그 의결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6조에 의거하여 집합건물법 38조 1항에 따라 구분 소유자들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의결권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의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서 과반수 이상 의결하면 하자 종료 확인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좀 이게 의결은 다르죠. 공동주택하고는. 그리고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그 전유 부분에 대한 판단은 구분 소유자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유 부분에 대한 하자 종결 처리는 여전히 구분 소유자한테 그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합건물법의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꼭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럴 때는 이렇게 법의 부분에 아주 예민한 사항이라든지 또 여러분 권리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집합건물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담당자가 있어요. 거기다가 질의 회신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집합건물에 있어서 의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법에 불명확하다. 그럴 때는 불명확하면 뭐 공동주택법을 끌어다 쓰자 이러지 마시고 그 불명확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담당자에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쪽에서 회신을 하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다 됩니다. 그래서 회신을 받아서 그 회신에 의해서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회신을 잘 출력해 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적법하게 그걸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예, 여기까지 강의를 드리고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교재를 볼게요. 154페이지에 보면 집합건물법의 개정안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인데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통과는 안 됐기 때문에 강의 드리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통과 안 돼버리면 강의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은 법을 만들어놨는데 통과는 안 된 상태예요. 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가 건물의 구분 점포의 성립 요건 완화, 수선 적립금 제도의 신설, 관리단 집회의 의결 종족수 완화, 그리고 관리인 제도 개선. 다음에 5번에 보면 생활형 분쟁 관련 관리인의 조치 권한 신설. 6번에 관리단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그다음에 변동이 있는 공용 부분에 대한 변경 제도 신설안. 뭐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으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어떤 변경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입법 예고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똑같이 변경될지 아니면 조금 변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